그날 세계 최강국의 수표가 찢어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한 나라가 거대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선택된 건 훨씬 작은 액수의 계약. 하지만 그 결정 하나가 국제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뉴욕의 금융가, 베이징의 외교관, 모스크바의 정보국 모두 다 한 단어를 속상했습니다. 왜 그 나라였을까? 경화지 케이스가 완벽 담론을 모르는 단 한 사람만은 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마크 한, 그리고 그의 취재는 세상의 믿음을 뒤집게 됩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버드에서, 옥스퍼드에서, 그리고 지난 20년간 제가 발로 뛰며 목격한 모든 전쟁과 협상의 현장에서 말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워싱턴 DC. 새벽 3시 42분. 국무부 청사복도를 걷는데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냉새가 코를 찔렀죠. 브리핑룸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억 달러를 거절했다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죠. 그래, 맞아. 몽골이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대. 한국은 얼마 제시했는데? 35억.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100억 대 35억.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상식 밖의 결정이었죠. 제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도대체 무슨 조건을 걸었길래?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안보 협력?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거래라도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몽골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패배 선언처럼 들렸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없습니다. 기술 이전 약속은요? 없습니다. 군사 협력이라도 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죠. 제가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럼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당혹감.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죠. 패배감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자로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죠. 뭔가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 동료 기자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있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했죠.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지부 수석 특파원입니다. 마크 한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죠. 부모님은 80년대에 이민 오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 여권을 들고 세계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뜨거웠거든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기자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몽골, 미국 100억 달러 거절하고 한국 선택.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 돈이 아닌 신뢰로 결정됐다. 한국 모델, 세계 질서의 새로운 기준 되나. 신뢰. 그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로 100억 달러를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몽골로 가야겠다고. 왜 그들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의 시작 같았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울란바토르행. 출발은 그날 저녁이었죠. 짐을 싸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인 기자 마크 한.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죠.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 조국을 잃어버린 2세. 그리고 지금 그 조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선 한 사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가 끝나면 저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가 아닐 거라고요. 택시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제가 평생 믿어온 권력의 상징들이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 새벽 5시 13분.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의 공기가 폐를 찔렀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면서 멀리 보이는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는 미래입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몽골 공항의 한글 광고판이라니. 순간 멈칫했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강남 스타일 거리요? 강남 스타일 거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요즘 다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식당 많아요. 기사에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원이요. 1년 배웠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서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 간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노래방, PC방. 몽골 수도의 절반이 한국어였습니다. 택시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길 건너편에 대형 전광판이 보였죠. K-팝 아이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9은 젊은이들이었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한국어 공부 모임이요. 매일 아침 해요. 새벽 5시 반에 한국어 공부라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침 7시. 서점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죠. 입구부터 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EPS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교재였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종류만 수십 가지였죠. 16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학생, 한국어 공부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3년째요. 왜 배우는데요? 소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일자리를 구해요. 한국 회사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국어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소녀는 책을 2권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점 안 사람들. 대부분 젊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모두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학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속성반. 토픽 합격 보장. 1년 만에 한국행.
이건 광풍이었습니다. 아니, 광풍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죠. 관찰 1. 한국은 문화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관찰 2. 몽골 젊은이들은 케이팝이 아니라 기회를 배운다. 관찰 3. 이건 문화가 아니다. 이념이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한글이 새겨진 가방을 맨 학생.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붙인 상점. 한국 화장품 광고판.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100억 달러를 거절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래를 만듭니다. 하지만 신뢰는 관계를 만들죠. 한국은 몽골에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준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했죠. 놀랍게도 바로 승낙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십시오.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가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죠. 한국 노래 좋아하세요? 네. 우리 딸도 좋아해요. 나중에 한국 가서 살고 싶대요. 가족 모두 가실 건가요? 아니요. 딸만요. 우린 여기 남아요. 딸이 성공하면 되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밝았죠.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대부분 한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계속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어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회의실. 오전 10시 27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저 멀리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인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현대식 재킷을 걸쳐 입은 모습이 독특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자연스럽게 섞인 차림이었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란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서 자연스러웠죠. 서울 토박이보다 더 서울 사람 같았습니다. 억양 하나 어색한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할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가 편합니다. 제 모국어나 다름없거든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나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죠. 단어 하나하나에 삶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비 사막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목민 집안이었죠. 할아버지 대대로 말을 키우며 살아온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를 팔아서 나란을 한국어 학원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말 한 마리는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생계수단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죠. 그걸 판다는 건 과거를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자음 모음을 보면서 이걸 정말 배울 수 있을까 의심했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팔았으니까요.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죠.
그 3년 동안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어를 외웠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까지 공부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어만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그는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16살에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갔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했죠. 졸업 후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국어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영어도 있었을 텐데, 중국어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한국어였는지 말이죠. 나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영어는 힘의 언어고 중국어는 거래의 언어지만 한국어는 신뢰의 언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죠. 나란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을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말은 과거였습니다. 한국어는 미래였죠. 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기자로 살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만났고 재벌도 만났고 전쟁 영웅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 강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산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미래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나누는 대화 소리. 하지만 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 달러를 거절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거래를 만듭니다. 하지만 신뢰는 역사를 만들죠. 그날 오후 대사관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던 신념이 산산조각 났죠.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언어였습니다. 미래로 가는 문이었죠. 저는 문명과 문명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세상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으로 가는 길. 오후 2시 11분. 차창 밖으로 끝없는 황토빛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수평선이 아득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로 모래 언덕이 물결처럼 이어졌죠.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맥 너머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희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게르였습니다. 유목민들의 하얀 천막이 사막 위에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래 냄새가 났습니다. 건조하고 거친 냄새였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까칠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습니다. 도시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르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손에 낡은 마구를 쥐고 계셨습니다. 나란을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나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달려가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나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리듬 있게. 말없는 대화였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평생 이 땅을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죠.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평생 말고삐를 잡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낮은 몽골어가 들렸습니다. 나란히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 난로가 있었고 주변으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공간이었죠. 할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우유로 만든 전통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약간 짠맛이 났습니다. 생경한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대화였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웃다가 진지해지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참 후 나란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말을 팔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미래를 샀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란의 대학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복을 입고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나란히 계속 통역했습니다. 이 땅에서 3대를 살았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도 말을 키웠고 아버지도 말을 키웠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고 하십니다. 이제 말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라고요. 바람이 게르를 흔들었습니다.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물었습니다. 나란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길게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공장을 지으러 왔다고 하더래요. 그때 할아버지는 의심했답니다. 또 우리를 이용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달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답니다. 말한 대로 급여를 줬고 말한 대로 공장을 지었다고요. 거짓이 없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란의 통역도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답니다. 손자를 한국으로 보내기로요. 말을 팔더라도 한국어를 배우게 하기로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미래에 건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사막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가 지평선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부는 땅속 자원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100억 달러보다 강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 이틀 후. 아침 햇살이 청사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 장비를 든 취재진, 녹음기를 든 라디오 기자, 노트북을 든 인터넷 매체 기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취재 배지를 목에 걸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는 거의 찼습니다. 앞줄에는 각국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왼쪽에, 중국 대표단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장 천장에 조명이 밝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웠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정각 10시.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강요들이 따라왔습니다. 외무장관, 경제장관, 그리고 나란도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짧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죠.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국 대표단에 머물렀다가 중국 대표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뒤쪽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줄의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We trust Korea.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CNN 기자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석 대표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경제 담당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의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몽골은 오늘 새로운 선택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의 말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여러 언어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여러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안은 금액이 컸습니다. 어떤 제안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기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나란히 연단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게 보였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뒤집힌다. 오늘 그 조용한 순간이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됐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훨씬 컸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중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We trust Korea.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100억 달러보다 무겁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사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나란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뢰의 혁명. 부제는 한국이 바꾸는 세계 질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대부분 한글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한글은 이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오후 3시.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으로 변했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펼쳐졌습니다. 끝없는 구름 바다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브리핑룸의 충격, 거리의 한글 간판들, 나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손, 그리고 기자회견장의 그 한 문장. We trust Korea.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아직도 분석 중일 겁니다. 전략팀이 모여 회의를 하겠죠. 경제 전문가들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외교 라인이 원인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거기 없다는 걸 말이죠. 답은 통계 안에 없었습니다. 보고서 안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도 없었죠. 답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떠올렸습니다. 말고삐를 평생 잡아온 그 손. 그 손으로 말을 팔고 손자의 미래를 산 그 결정. 그게 신뢰였습니다. 나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단어를 외우던 15살 소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거리의 10대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 맑고 단단한 눈빛. 한국어가 미래라고 믿는 그 확신.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지었습니다. 급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정확히 줬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서에 세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100억 달러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었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네이션 오브 트러스트. 부제를 이어서 썼습니다. 신뢰의 나라 한국.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제목이 맞는가? 너무 감정적인가? 기자로서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믿어왔다.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본 것들, 나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결단, 기자회견의 선언. 모든 걸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 신뢰의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다. KOREA. 타이핑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고쳤습니다. 다듬었습니다. 문장을 옮겼습니다. 단어를 바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커버 스토리로 제안합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너머로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진 기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땅이 보이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3도, 날씨는 맑습니다. 그 말이 마치 환영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행객들, 출장 온 사람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쓰시던 언어. 제가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언어. 하지만 지금 그 언어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희망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신뢰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선명한 7빛깔이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 걸린 거대한 다리 같았습니다. 무지개의 끝에는 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무지개의 끝에는 금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새벽 4시 7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빌딩마다 창문이 꺼져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더 네이션 오브 트러스트.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공유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재인용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교도통신. 제 이름이 전 세계 포털 사이트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인데도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였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걸려왔죠.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300통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압박이었습니다. 항의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객관성을 잃었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자가 아니라 선동가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서 차갑고 썼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상관인 톰슨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죠.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마크.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자네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 알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우리 편집장한테 직접 연락했어. 자네를 불러오라고 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편집장이 거절했어. 언론의 독립성 운운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마크,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 기사는 위험해. 무엇이 위험합니까? 너무 감정적이야. 기자는 사실을 전달해야지 감정을 전달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슨 국장님. 감정 없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크, 자네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나? 미국 정부를 적으로 돌리고 있어. 저는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사실? 자네가 본 건 사실의 일부일 뿐이야. 전체가 아니라고. 제가 본 게 전부입니다. 톰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마크. 진실을 말하는 일이 때로는 배신으로 비춰질 수 있어. 특히 이곳에서는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어 번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버드 다닐 때 쓰던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첫 번째 원칙은 진실에 대한 의무다. 교수님이 첫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권력을 불편하게 만들죠. 체제를 흔듭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자의 길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마크 아닙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국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무슨 면담입니까? 몽골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경고였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마크 씨,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정부 관리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제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과장한 것도 없었습니다. 거짓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확히 썼습니다. 나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결단, 기자회견의 선언.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돈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몽골이 증명했습니다. 돈보다 강한 게 있다고. 그게 신뢰라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체면이 구겨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증언자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게 제 일입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 내리는 워싱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기자로 일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언론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권력 앞에서 굽혀지지 않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기사는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감시하고 압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진실을 믿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새벽 5시 59분.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강물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다리들이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죠. 돌아왔다.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도, 하늘은 맑습니다. 그 말이 마치 운명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손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가지고 다니던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실은 기록될 때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몽골에서의 일주일, 나란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손,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기록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속도가 줄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도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졌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서울 프레스센터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회견이었습니다. 몽골 취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었죠. 택시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신뢰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신뢰가 만드는 미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와 관계 맺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습니다.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제 기사가 국제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었죠. 회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견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크 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지부 수석 특파원입니다.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지난 2주간 몽골에서 취재했습니다. 왜 몽골이 미국의 100억 달러를 거절하고 한국의 35억 달러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말을 팔아 손자를 한국어 학원에 보냈습니다. 말은 그 집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를 믿는 모든 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역사는 여전히 인간 편일 겁니다. 순간 조명이 꺼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연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빛의 폭풍이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증언자로 남겠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세상에서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동료 기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완전히 떴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서울 하늘을 밝혔습니다.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나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보셨어요. 우셨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신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뢰의 혁명은 계속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문장들이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끝은 없다. 이건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몽골 다음에는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가 한국을 선택할까요? 신뢰의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갈까요? 궁금했습니다. 기대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이곳이 제 조상의 땅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온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아온 땅입니다. 미국인 기자 마크 한이 아니라 한국인의 피를 가진 증언자로서 말이죠.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전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죠.